지금 워싱턴 보험 시장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30년 경력 최고 전문가가 내놓은 보고서 한 장 때문인데요. 일본의 완벽한 데이터를 믿고 동해 항로 보험을 전부 끊었는데 그 데이터가 가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완벽한 데이터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침묵하던 한국이 데이터 공유를 단 한 방에 끊어버리자 일본의 감시 시스템이 순식간에 무너졌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새벽 4시 40분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번쩍이는 붉은 경보, 동해 분쟁 해역 보험 담보 즉시 보류라는 메시지가 떴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이런 경보는 1년에 한두 번도 뜨지 않는 최고 등급이었거든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위성 항적 화면으로 전환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걸 느꼈습니다. 독도 주변 12해리 안쪽으로 5개의 점이 진입하고 있었어요. 일본 함정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두드려지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을 넘은 거였어요. 제 이름은 리처드 하그로브 58살입니다. 전직 미 해군 정보장교였고 지금은 워싱턴에서 해상 리스크 분석 최고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쟁 보험, 선박 보험, 항로 위험도 평가가 제 전문 분야죠. 제가 내리는 판단 하나에 수십억 달러가 움직입니다. 보험사들이 담보를 끊을지 말지, 프리미엄을 얼마나 올릴지, 그 모든 결정이 제 책상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냉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 안에 있는 오래된 편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2009년 제가 아시아 지역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일본 측이 제공한 보고서를 믿었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였죠. 깔끔한 도표, 정밀한 수치, 체계적인 분석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위험도를 낮게 평가했어요. 동맹국의 데이터니까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어요.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했고 제가 담당하던 고객사가 파산했습니다.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제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 뭔가 굳어지기 시작한 게. 일본은 정밀하다. 일본은 체계적이다. 일본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박혔습니다. 반대로 한국은요? 한국은 감정적이다.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다. 한국은 과잉 대응한다는 편견이 자리 잡았죠. 그게 제 실패를 합리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한국이 문제였다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과잉 대응해서 시장을 흔들 거라고요. 뉴스를 켰습니다. 일본 총리의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재확인 발언이 국제 외교전에 불씨가 됐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은 공세를 시작했고 이제 한국이 감정적으로 폭발할 차례였죠.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경 성명을 내고 군함을 추가 배치하고 언론이 들끓고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그림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성명도 항의도 대응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죠.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침묵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준비된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판단했어요. 한국이 법리전에서 밀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제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나라, 논리로는 약한 나라라는 선입견이요. 오전 8시 회사 이사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들이 날카로웠어요. 리처드,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보험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의 침묵은 대응 능력 부족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제 판단에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확신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제 과거 실패를 정당화하고 싶었으니까요. 한국이 문제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항적 데이터 중 특정 구간이 유난히 매끈했어요. 너무 깔끔했죠.
실시간 센서 데이터치고는 잡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 그래프를 다듬어 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센서 잡음이겠지, 아니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보정된 거겠지 하고요. 깊게 파고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정밀하고 한국은 혼란스럽다는 결론이요. 오후가 되자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항로 보험료가 치솟았어요. 해운사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배가 안전한 겁니까? 담보가 유지됩니까?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라고 조언했죠. 충돌 가능성, 제재 가능성, 항로 마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시장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리처드 하그로브가 경고했다. 동해가 위험하다. 한국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어요. 차가운 불빛들이었죠. 저는 모니터 속 5개의 점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12해리 안쪽에 있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한국은 대응을 못하는구나.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매끈한 데이터 구간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묻어버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라고, 제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정부 쪽 인사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보험시장 패닉을 멈추려면 한국의 실제 대응 능력부터 확인하라는 거였죠. 직접 서울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서울이라고요? 제가 직접 가라고요? 순간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09년 일본 데이터를 믿었다가 망했던 그 순간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땐 운이 없었을 뿐이야. 이번엔 다를 거야. 한국의 무능함을 직접 확인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직항편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끝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요. 한국이 정말로 대응 능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제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두려워하는 게 뭐였을까요? 한국의 무능함이 아니라 제 편견이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건 아닐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후 2시였습니다. 습한 공기가 폐를 채웠죠.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국방부 근처 호텔 주소를 건넸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빽빽한 아파트 단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거리들이요.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게 혼란스럽게만 보였어요. 질서 없이 무작정 팽창하는 도시처럼 느껴졌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시도 이렇게 산만한데 군사 대응이 체계적일 리 없지. 편견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들죠. 호텔에 짐을 풀고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 정부 쪽에서 보내준 파일이었어요. 일본이 각국에 배포한 논리 패키지였죠. 법리 자료, 역사적 근거, 국제법 해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일본다웠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었고 주장마다 각주가 달려 있었죠. 이런 자료를 보면 누구라도 설득당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일본은 준비가 철저하다고요. 반면 한국 자료는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마 감정적인 성명서나 몇 장짜리 항의문 정도겠죠. 그때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약 9조엔까지 올리는 조정을 추진한다는 보도였어요. 9조엔이면 한화로 약 90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었어요. 이건 군비 확장이었습니다. 일본이 진짜로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일본이 2026년 3월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 목표로 앞당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공격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은 뭘 하고 있는 거지? 여전히 침묵하고 있잖아. 이건 대응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였어요. 일본의 군비 확장, 한국의 무대응, 충돌 가능성 증가, 제재 리스크, 항로 마비 우려를 모두 담았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보고서가 시장에 나가면 동해 항로 보험료가 폭등할 거라고요. 해운사들이 패닉에 빠질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제 일은 사실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설령 그 사실이 제 편견에서 나온 거라 해도요. 보고서를 마무리할 때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였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죠. 리처드, 자네 보고서 때문에 시장이 난리야. 보험사들이 담보를 끊겠다고 난리고 해운사들은 항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반응 아닙니까? 일본은 군비를 확장하고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관계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자네가 직접 확인하라는 거야. 한국의 실제 대응 능력을 말이야. 내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잡혀 있어. 가서 직접 봐. 그리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다시 써.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내일 국방부에 가면 뭘 볼 수 있을까? 아마 형편없는 준비 상태와 변명뿐이겠죠. 한국은 법리전에서 약하다는 제 판단이 증명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제 과거 실패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항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 매끈한 구간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센서 데이터는 원래 노이즈가 섞여 있어야 정상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는 완벽할 수 없거든요. 날씨, 전파 간섭, 센서 오차가 항상 존재하죠. 그런데 이 구간은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누가 보고서용으로 다듬어 놓은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일본이 데이터를 조작할 리 없어. 그들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저는 다시 한번 제 편견을 강화했습니다. 의심을 묻어버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브리핑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일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죠. 저는 확신했어요. 오늘 브리핑에서 한국의 허점을 확인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제 보고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요. 차가 국방부 청사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위압적이지도 인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과연 뭘 보여줄 수 있을까?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긴 테이블과 몇 개의 의자, 그리고 벽면에 큰 스크린이 걸려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여성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죠. 중령 계급장이 보였어요. 키는 중간 정도였고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어요. 감정이 전혀 읽히지 않았죠. 정아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해군 출신이고 현재는 해양감시 데이터 융합 담당 실무총괄이라고 했어요.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여성 장교라고요? 게다가 데이터 융합 담당이라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여성에게 맡긴다고? 그게 제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정아린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죠. 무시하는 시선이었어요. 정아린은 제 시선을 알아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쳤죠.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 우월감을 담아서요. 중령님, 저는 워싱턴에서 온 리처드 하그로브입니다. 해상 리스크 분석이 제 전문이죠. 시장이 지금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응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아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죠.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데이터로요? 저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중령님, 국제사회는 성명과 발표를 원합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어요. 정아리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성명은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데이터는 그렇지 않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뭘 말하는 거지?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령님, 일본은 지금 완벽한 논리 패키지를 각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법리, 역사, 국제법 해석이 전부 들어있죠. 한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침묵만 하고 있잖아요. 정아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고 건조했죠. 하그로브 씨, 논리 패키지가 완벽하다고 해서 사실인 건 아닙니다. 포장이 아름답다고 해서 내용물이 진짜인 건 아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일본의 자료가 가짜라고 말하는 건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중령님, 증거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일본은 동맹국이고 그들의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어요. 정아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신뢰는 검증에서 나옵니다. 맹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맹신이라고요? 저는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중령님, 저는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선진국에서 온 감찰관이라고 무시하시는 겁니까? 정아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를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제 편견을, 제 과거 실패를, 제 자기 합리화를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아리는 노트북을 돌려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데이터 시트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지출, 조달 투자 추세가 정리되어 있었죠. 2024년 한국 군사비 476억 달러, 조달비 132억 달러 수준이라는 자료였습니다. 정아리는 말했어요. 우리는 말이 아니라 투자로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투자가 많다고 해서 효율적인 건 아니잖아요. 정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화면에 해양 감시 시스템 구조도가 떴어요. 레이더, AIS, 위성 수중 센서가 중앙 C4I로 연결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정아리는 말했어요. 내일 동해 통제실로 모시겠습니다. 직접 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봤자 쇼일 거야. 보여주기식 시스템이겠지. 하지만 정아린이 화면을 넘길 때 저는 뭔가를 봤습니다. 항적 데이터 화면 한 구석에 그 매끈한 구간이 또 보였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봤던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뭔가 의도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아린의 차가운 눈빛이 데이터로 말한다는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죠.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담은 그 보고서를요. 갑자기 확신이 흔들렸어요.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 아니면 정아린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일 동해 통제실에서 진실의 일부가 드러날 거라는 것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호텔 로비에서 정아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차가운 공기가 로비로 스며들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를 감쌌어요. 정아린은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군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어제와 똑같이 건조했죠.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차는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산과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참 좁은 땅에서 살고 있구나.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광활한 땅에 익숙했거든요. 한국의 좁은 영토가 제게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있었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해안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과 초소가 보였어요. 경비병이 신분을 확인하고 차를 통과시켰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뭘 보게 될까? 형편없는 시스템? 아니면 보여주기식 쇼?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아리는 앞장서서 걸었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어요. 동해 해군 통제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아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해 전체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함정 트랙, 항공기 트랙, 민간 선박 트랙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움직이고 있었죠. 파란색 점, 빨간색 점, 초록색 점들이 화면 위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상황 장교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레이더 신호, AIS 신호, 위성 데이터, 수중 센서 신호가 중앙 시스템으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정아리는 제 옆에 서서 설명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자신감이 배어 있었죠. 한국 해안과 도서 감시 레이더가 중앙 C4I와 연동됩니다. 모든 트랙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독도 주변이 확대되어 있었어요. 5개의 빨간 점이 보였죠. 일본 함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들을 따라가며 물었어요. 이 함정들의 움직임을 전부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해리 안쪽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실시간이라고요? 정아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죠. 실시간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한국은 독도 주변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침묵하고 있는 거지? 왜 발표를 안 하는 거지? 저는 물었습니다. 중령님, 이 정도 시스템이 있다면 왜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세계에 보여주면 되잖아요. 정아리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그로브 씨, 통제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또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아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중 탐지 시스템도 연동되어 있고 해안 감시 레이더도 붙어 있다고 했죠. 모든 데이터가 중앙으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저를 속이기 위한 쇼일까? 그때 정아린이 말했습니다. 하그로브 씨,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정아린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독자 감시라고 주장했던 일부 트랙은 협력 체계로 공유되던 데이터에 의존해 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정아리는 계속 말했죠. 그리고 한국은 이번 도발 국면에서 그 공유를 단절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데이터 공유를 끊었다고요? 동맹 간 협력 데이터를요? 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중령님, 그건 위험합니다. 동맹 간 협력 데이터를 끊는 건 오히려 충돌을 부를 수 있어요. 정아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충돌을 막는 건 보여주기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말하는 거지? 한국이 일본의 감시 능력을 무력화시켰다는 건가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봤던 그 매끈한 데이터 구간,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본이 공유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 보고서에 섞어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유난히 깔끔했던 겁니다. 원본 센서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처리된 데이터를 받아서 쓴 거였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뒤집히고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일본의 완벽한 데이터,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 넘어간 협력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일본이 지금 독자 감시를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정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독도 주변의 빨간 점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점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일본이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일본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아린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왜 이걸 세계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카드잖아요. 정아린은 대답했습니다. 발표는 상대에게 대응 시간을 줍니다. 우리는 대응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화면 한 구석을 보다가 또 그 매끈한 구간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센서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보고서용으로 다듬은 데이터였어요. 일본이 협력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 보고서에 섞었던 흔적이었죠. 저는 정아린에게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일본이 조작한 겁니까? 정아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편집입니다. 출처를 숨긴 거죠. 출처를 숨겼다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받은 데이터를 자기 독자 감시 결과처럼 포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완벽한 보고서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거짓이었어요. 아니, 거짓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진실이었죠.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아리는 저를 통제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말했어요. 하그로브 씨, 당신은 일본의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검증에서 나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정아리는 계속 말했죠. 당신이 2009년에 실패한 이유도 같습니다. 당신은 검증하지 않았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 과거를요? 정아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으며 말했죠. 당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패턴이 보이더군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은 저를 완전히 분석했던 겁니다. 제 편견을, 제 과거를, 제 약점을 전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틀렸던 건가요? 정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죠.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했던 거지? 일본의 완벽한 포장을 믿고 한국의 침묵을 무능으로 해석했던 거잖아요.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제 과거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무능한 게 아니었어요.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어제는 혼란스럽게 보였던 도시가 오늘은 활기차게 보였죠. 어제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좁은 땅이 오늘은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편견이 거치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담은 그 보고서를요. 이제 이게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제 경력이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뭔지를요. 한국은 데이터로 싸우고 있었고 일본은 포장으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포장을 진실로 착각했던 거예요. 이제 남은 건 그 진실을 인정할 용기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동해 통제실에서 본 그 화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트랙들, 체계적으로 연동된 시스템, 그리고 정아린의 차가운 목소리가요. 충돌을 막는 건 보여주기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한국이 침묵한 이유를요.
그들은 말 대신 데이터로, 성명 대신 통제로 대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아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장소는 국방부 내 데이터 분석실이었죠. 저는 준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뭘 보게 될까? 어떤 진실이 또 드러날까?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 진실이 뭔지요.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 정아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뭔가 긴장한 기색이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했죠. 하그로브 씨, 오늘은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아리는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데이터 분석실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몇 대의 모니터와 서버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정아리는 한 대의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항적 데이터가 떴죠. 저는 그 데이터를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이건 제가 워싱턴에서 봤던 바로 그 데이터였습니다. 매끈한 구간이 있는 그 데이터요. 정아리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배포한 감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트랙이 매우 깔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아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원본이 아닙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원본이 아니라고요? 정아리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항적 데이터가 떴죠. 이번엔 데이터가 거칠었어요. 노이즈가 섞여 있었고 트랙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정아리는 말했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한국 측 센서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죠. 저는 두 화면을 번갈아 봤어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배포한 데이터는 너무 깔끔했고 한국의 원본 데이터는 현실적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이 데이터를 편집했다는 건가요? 정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집했을 뿐만 아니라 출처를 숨겼습니다. 이 데이터의 일부는 한국에서 공유된 협력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걸 자기 독자 감시 결과처럼 포장했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명백한 기만이었습니다. 국제사회를 속인 거였죠. 정아리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로그 파일이었어요. 복잡한 코드와 타임스탬프가 가득했죠. 정아리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데이터 공유 시스템의 로그입니다. 언제 어떤 데이터가 공유됐는지 기록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일본이 배포한 보고서의 타임스탬프와 이 로그의 타임스탬프가 일치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정말 일치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받은 데이터를 자기 보고서에 섞어 넣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믿었던 일본의 완벽한 데이터, 그게 사실은 한국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일본이 독자 감시 능력이 없다는 건가요? 정아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한국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엄청난 폭로였어요. 만약 이게 세계에 알려지면 일본의 신뢰도가 무너질 겁니다. 저는 정아린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정아린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보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시장도 진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시장이 더 흔들릴 겁니다. 혼란이 가중될 거예요. 정아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흔들리면 거짓은 무너집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시장 안정보다 진실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로그 파일이 여전히 떠 있었어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협력 데이터를 독자 감시 결과처럼 포장했고 출처를 숨겼으며 국제사회를 기만했던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로그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정아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내부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누가 이런 걸 넘긴 겁니까? 정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파일을 열었죠. 이번엔 이메일이었어요.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 번역본이 함께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당신이 보험 시장에 영향 주는 사람 맞죠? 당신이 믿는 완벽한 데이터, 그거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부 고발이었어요. 일본 내부에서 누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증거를 넘긴 겁니다. 저는 정아린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정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신원은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내부 고발자는 보호받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공개하면 시장이 패닉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숨기면 거짓이 계속될 거예요. 저는 갈등했습니다. 제 경력과 양심 사이에서요. 정아리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하그로브 씨, 당신은 2009년에 일본 데이터를 맹신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까?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아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더 위험하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아린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지만 진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신념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장도 정치도 관계도 신경 쓰지 않았죠. 오직 진실만 중요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동안 뭘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까? 시장 안정? 제 경력? 아니면 진실이었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증거를 공개하겠다고요.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진실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정아린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보고서를 다시 쓰겠습니다. 정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USB를 건넸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저는 USB를 받아주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이건 폭탄이었습니다. 터뜨리면 모든 게 바뀔 폭탄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요. 그리고 진실을 감추는 건 더 큰 거짓을 낳는다는 걸요. 정아리는 저를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말했어요. 하그로브 씨,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용기가 아닙니다. 그냥 뒤늦은 양심이죠. 정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햇살이 얼굴을 비췄죠. 따뜻했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편견이 아니라 증거를 근거로 썼습니다. 일본의 데이터 편집, 출처 은폐, 협력 데이터 도용을 상세히 기록했죠. 로그 파일의 타임스탬프, 원본과 편집본의 비교,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저는 밤새 작업했어요.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4시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이걸 보내면 제 인생이 바뀔 겁니다.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로 볼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도 끝장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죠. 보고서는 워싱턴으로, 보험사들로, 정부 관계자들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은 세상에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진실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죠. 편견을 벗어던지고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으로요. 보고서를 보낸 지 6시간 만에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험사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서요. 모두들 같은 질문을 했어요. 리처드, 이게 진짜냐? 일본이 정말 데이터를 조작한 거냐?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편집입니다. 하지만 출처를 숨겼고 협력 데이터를 독자 감시 결과처럼 포장했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어요. 특히 보험사들은 당황했죠. 우리가 믿었던 데이터가 불완전했다니,
이제 어떻게 리스크를 평가하란 말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반발은 제 회사에서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전화회의가 소집됐어요. 리처드, 자네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끝장날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관계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때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 고발자였어요. 메일은 간결했습니다. 하그로브 씨,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 파일이 3개 있었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방위 관련 기관 내부 문서였어요.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 회의록이었죠. 거기엔 한국 측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데이터 삭제 지시서였어요. 협력 데이터의 출처를 지우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죠. 세 번째는 최종 보고서 초안이었습니다. 편집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였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어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출처를 숨기고 데이터를 편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저는 즉시 정아린에게 연락했습니다. 중령님, 새로운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건 공개해야 합니다. 정아린은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어요. 새로운 증거를 전부 담았죠. 회의록, 메타데이터 삭제 지시서, 편집 전후 비교 자료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내부 고발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하그로브 씨, 제 이름은 모리타 켄지입니다. 일본 방위 관련 산하기관에서 감사 파트에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모리타 켄지라고요. 이름을 밝힌 겁니다. 이건 엄청난 용기였어요. 저는 모리타와 계속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방위기관에서 15년간 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부심이 있었대요. 하지만 점점 환멸을 느꼈답니다. 진실보다 승인된 진실이 중요한 세계였거든요. 데이터는 조작되고 보고서는 각색되고 불편한 사실은 묻혔어요. 모리타는 독도 문제가 터졌을 때 한계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도용하면서도 그걸 독자 감시 결과라고 포장하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었대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저는 모리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모리타의 답장은 명확했어요. 제가 일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나라가 거짓 위에 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음 날, 저는 국제회의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양 안보와 항행 리스크를 논의하는 긴급회의였어요. 일본도 참석하고 한국도 참석한다고 했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결전의 장이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정아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회의에서 함께 발표하자고요. 정아린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짰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승부하기로 했죠. 회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했어요. 내일 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회의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중앙에 있었고 각국 대표단이 나라별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일본 측은 테이블 오른쪽 끝에 앉아 있었죠.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 대표인 것 같았어요.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측은 테이블 왼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아린이 중심이었고 몇 명의 보좌관이 함께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일본 측부터 발표해 주시죠. 일본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죠. 일본 대표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정당한 감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정밀하고 우리의 분석은 객관적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항적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트랙들이었죠. 저는 그 트랙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일본 대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감시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까지 증액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9조 엔이라는 숫자가 크게 떠올랐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발표를 마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해 주시죠. 정아린이 일어섰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단순했습니다. 제목만 있었죠. 검증 가능한 원본. 정아린은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본 자료를 가져왔죠.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항적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일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거칠었고 노이즈가 섞여 있었죠. 정아린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한국 측 센서에서 직접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죠. 현실의 데이터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두 개의 데이터가 나란히 놓였어요. 왼쪽은 한국의 원본, 오른쪽은 일본이 발표한 데이터였죠. 정아린은 말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일본의 데이터는 너무 깔끔합니다. 마치 편집된 것처럼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린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일본이 발표한 데이터의 일부는 한국에서 공유된 협력 데이터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로그 파일이 나타났어요. 정아린은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이 발표한 보고서의 타임스탬프와 이 로그의 타임스탬프가 일치합니다. 회의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정아린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일본 내부 문서였어요. 정아린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방위 관련 기관의 내부 회의록입니다. 한국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것. 슬라이드가 또 넘어갔습니다. 메타데이터 삭제 지시서였어요.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정아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일본 내부에서 나온 진짜 문서죠. 의장이 물었습니다. 출처를 밝힐 수 있습니까? 정아린은 대답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입니다.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하그로브입니다. 저는 처음엔 일본의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완벽함은 편집의 결과였다는 걸요. 저는 화면에 제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출처를 숨겼습니다. 협력 데이터를 독자 감시 결과처럼 포장했죠. 일본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하그로브 씨, 당신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왜 이런 배신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저는 2009년에 당신네 데이터를 맹신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검증했죠. 신뢰는 검증에서 나옵니다. 의장이 일본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반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대표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력 데이터를 활용한 것뿐입니다. 정아린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협력은 투명해야 합니다. 출처를 숨기는 건 협력이 아니라 도용이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본 측은 급히 짐을 챙겨서 나갔죠. 저는 정아린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정아린이 제 옆에 섰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실이 세상에 퍼지는 거요. 회의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BBC, CNN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일본 데이터 조작 의혹, 내부 고발자 등장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제 이름이 나왔어요. 보험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동해 항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했어요. 하지만 이유가 달랐죠. 이번엔 일본의 신뢰 붕괴 때문에 올랐습니다. 해운사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저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부터는 출처가 명확한 데이터만 사용합니다. 원본을 요구하고 검증 절차를 거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가장 큰 파장은 일본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리타 켄지가 실명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저는 화면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모리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15년간 방위 관련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모리타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들끓었어요. 일본 정부는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제사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일본의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각국은 일본의 주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승리 선언도 조롱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본 데이터를 계속 공개했죠. 저는 제 회사 이사회와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때문에 일본 고객사들이 계약을 끊고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계약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결국 이사회는 제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임서를 제출했죠. 다음 날 아침 정아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그로브 씨 사임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네요. 정아린은 제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신을 자문으로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데이터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 속죄의 기회라는 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와 계약을 맺었어요. 정아린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투명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원본이 보존되고 검증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일본도 참여를 타진했습니다. 저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과거 데이터의 출처를 전부 공개하라고요. 일본은 동의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각국이 데이터를 공유하되 출처가 투명하게 표시됐어요. 이제 맹신의 시대는 정말로 끝났어요.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어느 날 저녁 정아린과 저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아린은 말했습니다. 하그로브 씨, 당신은 변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좋은 쪽으로요? 정아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한 쪽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깨워줘서요. 서울에서의 첫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도시를 덮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워싱턴에 있었죠. 편견으로 가득 차서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을 맹신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정아린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하그로브 씨,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았죠. 데이터 검증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서였습니다. 두껍더군요. 몇백 페이지는 됐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한 모든 작업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엔 새로운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데이터 출처 추적, 편집 이력 기록, 검증 절차 자동화가 핵심이었죠. 이제 어떤 나라도 데이터를 몰래 편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정아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그로브 씨, 당신이 처음 서울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까? 저는 웃었어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저는 오만방자했죠. 한국을 무시하고 선진국에서 온 감찰관처럼 굴었잖아요. 정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했어요. 저는 파일을 내려놓고 정아린을 봤습니다. 중령님, 솔직히 말하계속 오후 1118면 저는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제 편견이요. 2009년 실패를 합리화하려고 한국을 깎아내리고 일본을 띄워줬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정아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시한 건 한국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걸요. 제가 믿었던 건 일본이 아니라 제 우월감이었다는 걸요. 정아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하그로브 씨, 중요한 건 깨달았다는 겁니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극복하는 사람은 드물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정아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엔 지난 몇 달간의 고생과 성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독도 감시 데이터룸에 다시 갔습니다. 몇 달 전 처음 왔을 때 그 방이요. 거대한 스크린이 여전히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쇼처럼 보였죠. 보여주기식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한국은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이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겁니다. 저는 화면 앞에 섰습니다. 트랙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함정, 항공기, 민간 선박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흘러갔죠. 정아린이 제 옆에 섰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가요? 정아린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연속성이요. 연속성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아린은 설명했어요. 이 데이터는 하루, 한 달, 1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치가 쌓여 있죠. 끊기지 않은 기록의 연속성이 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정아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지만 연속성이 없었어요. 편집된 조각들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끊기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말과 포장으로 국제 여론을 설계했지만 한국은 기록과 검증으로 국제 룰을 되돌려놨던 거예요. 승리는 화려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꾸준함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연속성이군요. 정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기록으로 싸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기록으로 싸운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 왜 성명을 내지 않았는지, 왜 조용히 대응했는지를요. 말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만 기록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데이터룸을 나오며 저는 정아린에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한국은 왜 이렇게 철저합니까? 정아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땅도 좁고 자원도 적고 인구도 많지 않죠. 그래서 정밀해야 합니다. 낭비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기록하고 검증하고 꾸준히 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은 광활한 땅과 풍부한 자원으로 여유가 있었죠. 일본은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화려함을 추구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효율과 정밀로 살아남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의 습관이 생긴 겁니다. 끊기지 않는 연속성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옷깃을 여몄죠.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과거의 리처드는 편견으로 가득 차서 우월감에 취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리처드는 다릅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겸손을 배우고 연속성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제 인생도 연속성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속죄로, 그리고 미래의 기여로 이어지는 연속성이요. 저는 2009년에 실패했습니다. 일본 데이터를 맹신했다가 고객사를 파산시켰죠. 그게 제 편견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실패를 인정합니다. 제 잘못이었다고, 제가 검증하지 않았다고, 제가 맹신했다고요. 그 인정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편견의 사슬에서 풀려났어요. 이제 저는 어떤 나라도, 어떤 데이터도 맹신하지 않습니다. 검증하고 확인하고 투명성을 요구하죠.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며칠 후, 저는 모리타 켄지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모리타는 여전히 일본에 있었어요. 하지만 직장은 잃었고 위협도 받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모리타 씨, 후회하지 않습니까? 모리타는 웃었어요. 후회요? 전혀요. 저는 제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모리타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으로 오시죠.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리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남아야 해요. 여기서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모리타의 결연함에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였어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서울은 하얗게 변했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눈이 과거를 덮고 있었어요. 제 편견도, 제 오만도, 제 실패도 덮고 있었죠. 하지만 잊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되지만 극복된 거예요. 그게 성장이었습니다. 정아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죠. 정아린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그로브 씨,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제데이터 검증협회에서요. 우리 시스템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대요.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정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전 세계가 우리 시스템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해가 나오기 시작했죠. 햇살이 눈 위를 비췄습니다. 반짝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군요. 정아린이 제 옆에 섰어요. 네,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죠. 맞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의 시대가, 검증의 시대가, 투명성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의 일부가 됐습니다. 편견을 극복한 사람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연속성을 믿는 사람으로요. 저는 정아린에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줘서요. 정아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기회를 준 게 아닙니다. 당신이 기회를 잡은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제가 잡았죠. 진실이라는 기회를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을 다시 걸었습니다. 눈이 녹아서 길이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맑고 투명한 별들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편견을 경계하겠다고, 연속성을 지키겠다고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가 시작됐어요. 저는 더 이상 편견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진실로 봅니다. 더 이상 우월감에 취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유지하죠. 더 이상 맹신하지 않습니다. 검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무시한 건 한국이 아니라 제 안의 우월감이었다는 걸요. 제가 믿었던 건 일본이 아니라 제가 보고 싶었던 환상이었다는 걸요. 진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꾸준하고 연속적이죠. 마치 한국의 데이터룸처럼요. 끊기지 않는 기록, 흔들리지 않는 원칙, 변하지 않는 투명성이요. 저는 이제 그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으니까요.